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편에 이어서 숭실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상담학과 윤혜순 학과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제가 학부모학회 이사님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네네. 저도 학회에서 근무를 되게 많이 해봤는데 학부모학회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학부모의 저도 한 명인데 학부모학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되게 궁금해졌거든요. 요즘 열심히 활동하지는 않는데요. 처음에 창립할 때 동의하면서 이제 조금 힘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의 3주체를 이야기를 할 때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죠. 흔히 학부모 그러면 교육열, 사교육, 극성스럽다, 이기적이다. 엄마들이 문제다. 뭐 돈을 내는 역할이 주로 이제 학부모죠. 전 학부모가 아니었네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이 위주로만 생각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부모의 역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학부모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어떠해야 되는가를 본격적으로 좀 연구를 하자. 그래서 학부모들도 이제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도 왜곡되고 이제 소외되어 있는 교육의 주체라서 저도 이제 그런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조금 어떻게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인식을 바꿔나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바쁜 일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학부모면서도 학부모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학교 활동도 열심히는 못하고 있는데 참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 교육의 3주체를 그 교수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교사하고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학부모도 그 주체구나. 네. 저도 주체였네요. 교육의 주체. 지금 주체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죠? 그렇네요. 근데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주체라는 생각을 미처 맞아요. 못하죠. 네, 서로 그래서 객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죠? 물주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3주체에서 3주체가 누굴까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또 네. 바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교육학을 하다 보면 이거 너무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런데 정작 학부모가 항상 빠져 있어서 네, 저희가 맞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또 요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나도 교육의 주체구나 이해하시겠네요. 그 교수님 논문 중에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촉진하는 학교 내외적 요인에 대한 사례 연구가 있더라고요. 네네. 길어가지고 제가 좀 버벅거리면서 읽었는데 그 아이들 수업을 나가면서 그 창의적으로 체험을 하는 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창의성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제 사회적 요구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재밌잖아요. 네. 아이 키울 때 창의성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했어요.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면서도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근데 누구나 실수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죠. 엄마이기에 저도 그래요. 저는 동화책을 아주 많이 읽어줬어요. 일하는 엄마로서 퇴근 후에 보상 심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이 덕분에 동화책에 흠뻑 빠졌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클 때는요. 고전 읽기 네, 그런 맞아요. 책. 여기서 제 나이가 이제 다 두통이 나는데 저희 때는 요즘 동화책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우리 아이가 부럽기도 하고 저도 이제 이걸 충분히 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화책은 스토리만이 아니라 그림도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 목소리 들려주고 아빠, 그다음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사촌형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어서 다 다르잖아요. 누가 읽어주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주제도 너무 다양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걸 들으면서 상상의 너리를 펼치고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다른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동화책을 참 좋아하고 많이 접한 아이들은 정말 창의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매우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추도요, 굉장히 많이 모아서 저희 아이한테 막 보여주고 그거 가지고 같이 논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추만 모아놓은 그 전시도 있어서 나랑 뭐 비슷한 생각이 있구나 그러고 갔더니 훨씬 오래전부터 단추에 그림을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 시대를 알 수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조그만 크기에 너무나 다양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 이게 정말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구나, 전시가 가능하구나 했는데 사람 자체가 참 창의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놀라웠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이런 거 정말 많이 권하고 싶고요. 자연 체험도 많이 이제 권하고 싶은데 요즘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스마트폰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자연 체험? 조선시대는 이제 아날로그 이전 사회잖아요. 네. 근대는 아날로그 기계의 사회이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 사회인데 저는 아이들이 최대한 디지털 기기를 늦게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난감이 자연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난감의 근원은 자연인데 이제 어렸을 때 자연을 많이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를 접하고 디지털을 접한 물론 순서대로 다음 이건 아니지만 너무 일찍이 디지털 세계에 아이들이 빠져들면서 자연의 어떤 감성 그리고 아날로그의 감성들을 많이 놓치는 게 아닌가. 근데 정말 창의적이 되려면 자연, 아날로그, 디지털 이것을 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주 고집스럽게 스마트폰 기기를 늦게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네. 저희 아이한테 제가요 내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그거부터 할 거야. 18세 이후에 스마트폰을 갖고 있게 할 거야 막 그랬더니 엄마는 그래서 안 된다고. 교육부 장관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대신 학부모들은 굉장히 동의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도 갖고 있으니까 사주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갖고 있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폴더폰 전화기만 되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그 대리점에 가가지고 저희 아이 처음 핸드폰을 사줄 때 지인분의 대리점을 갔거든요. 그 폴더폰 주세요 했더니 아마 한 달 만에 다시 바꾸러 오시게 될 거라고. 한 달 뒤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그냥 지금 스마트폰을 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이라서 그래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아이한테 시달리다가 부모가 다시 온다고 그런 적이 있었고 아까 그 자연 장난감 얘기하시니까 아이와의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메르스 사태 났을 때 학교 운동장에 딱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정말 제가 좀 늦게 갔거든요.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부모들이 다 걱정이 되니까. 메르스 확산 뭐 다 마스크 할 때니까. 근데 제가 좀 늦게 가는 바람에 저희 아이 혼자만 놀이터에 모래사장에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달려가서 애기야 위험해 메르스가 있어 빨리 와 집에 가야 돼 막 그랬어요. 제가 급한 마음에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아이가 되게 차분하게 흙을 계속 만지면서 하는 말이 엄마 흙에는 메르스가 없어. 내가 그 순간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저는 왜 그 장면이 그려져서 더 웃긴데요. 혜규의 그 표정과 엄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엄마는 다급한데 아이는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메르스에 대한 그런 위험이나 이런 것들 다 어른만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럼 18세 이후에 스마트폰을 줘야 되면 나는 학교 가서 수업할 게 없네. 저는 스마트폰 가지고도 수업하고. 이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어떡하면 좋죠. 아니 그래서 사용할 때 사용하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 된다. 맞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요. 유치원생한테 네. 너 사용할 땐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땐 사용하지 않아야 돼. 이거를 가르치는 게 적절할까요? 그거는 조금 처음부터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는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만 쓰는 거를 우리 약속하자. 그리고 부모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는. 한데 이미 이 세계가 너무 매력적이다 네, 보니까 맞아요. 이미 맛을 봤는데. 그 유혹을 그리고 엄마들이 못 이겨요. 음. 난 또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부모와 자식의 싸움에서 부모가 항상 지는 네, 걸로 그리고 알고 또 있어요. 남의 애가 하니까 우리 애가 소외되니까 맞아. 따당하니까 이게 이제 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네요. 스마트한 세계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네. 이쪽으로는 한 100분 토론은 해도 될 것 맞아요. 같지만 그러네요. 자, 조금 다른 얘기로 저희 항상 엄마도 여자대 나오시면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네. 이 청취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도서라든지 아니면 요즘 최근에 기억에 남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최근에 읽었던 책, 네. 자식의 마음을 돌렸다라는 책인데요. 좀 제목이 그렇긴 한데 금방 저희가 항상 지더라고요. 금방 다른 책이 나오네요. 제목이 와 닿으시나요? 네, 마음에 와닿아요. 아니 와닿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고 싶네요.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제목을 보고 서점에서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읽고 이건 사서 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가져온 건데 엄마들은 최선을 다해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하고 싶었는데 또 가장 실수하게 되고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가장 욕심을 내는 게 육아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또 후회, 자책감, 엄마이니까 또 느끼고 늘 따라다니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야단치고 나서는 결국 내가 잘못했네 또 뭐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정답이고 내가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이제 아이를 또 야단을 쳐놨으니 뭐 아이 수준인데 내가 너무나 조급했구나 이렇게 한숨을 푹푹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교육학자도 이러세요. 그러면 왜 그러세요? 목사님은 뭐 선생님은 뭐 다 엄마고 아빠인데 뭐 제가 또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우리의 한계, 부족함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책은 윈윈 협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 우리 애랑도 윈윈 협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이거 할 테니까 너가 이거를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아까 스마트폰에서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제대로 다루는 책이어서 이제 동의를 했고 그 중에서도 동의한 게 뭐냐면 이 책에서요. 엄마 아빠 세대는 그러니까 저희 부모 세대 좀 일방적이셨죠. 좀 더 우리한테는 지시를 했어도 우리는 참고 따랐고. 네, 네. 근데 우리가 부모가 되니까 자꾸 책이나 막 방송 이런 데서 뭐 공감해라, 인내해라, 뭐 자꾸 존중해라. 맞아요. 자꾸 막 이러니까 야단쳤을 때 반성 더 되고 합리화도 안 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은 거기서부터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엄마도 여자다. 이런 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단지 이제 엄마인 인간과 아이인 인간이 어떻게 윈윈할 수 있는가 그 뭐랄까 방법? 협상 방식 이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좀 와닿았어요. 그 부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호작용,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윈윈 협상으로 가져가는 그런 컨셉입니다. 협상하면은 대부분 사업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네 비즈니스에서 그렇죠. 이제 협상을 예. 쓰는데 좀 인간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좀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제가 제 경험상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아이하고 대화할 때 협상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이제. 다 흔히 해요. 네. 근데 그게 협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네, 거죠. 그거 네. 잘하진 못해도. 네. 그러면은 윈윈 협상의 원리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네.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새로운 조건을 붙여라.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엄마가 이거 해준 대신에 너가 뭐 이거를 꼭 하고 뭐 이걸 해야지. 뭐 그다음에 엄마가 또 이것도 해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흔히들 해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과 수단을 구분해서 서로가 한 뜻임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엄마도 아이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결국. 근데 그거를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하는 것 같고요. 제일 와닿았던 게 세 번째, 제2의 속마음을 자극하라. 아, 속마음 나오니까 또 네. 공감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끼를 물속은 알아도 한 끼 사람속은 모른다는. 아이가 저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흔히 저렇게 말하니까 너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러고 또 이제 막 대응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저렇게 말을 하는 거가 진짜 원하는 건 저럴 거야. 이런 것도 아닐 때도 있지만 또 캐치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고요. 네 번째, 제3자의 힘을 이용하라. 아이가 크면 클수록 부모가 무력해지기도 해요. 그런 거 느껴요. 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보다는 이제 친구 그리고 좋아하는 선생님하고 더 마음을 트잖아요. 네. 그걸 알게 된 순간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무력해지죠. 배신감도 네. 느끼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맞대응하라. 그러니까 뭐 공감하라, 존중해라. 그리고 저희 부모 세대는 부모님은 저한테 미안하단 말 별로 안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맞아요. 엄청 해요. 저도 많이 해요. 엄청 해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뭐 저도 잘못하니까. 맞아요. 근데 때로는 이게 맞나? 저도 그냥 또 생각이 들고 그런데 좀 윈윈협상의 식으로 이제 맞대응이란 표현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윈윈협상의 이제 형태로 좀 아이와 좀 갈등도 예방하고 좀 해소를 하는 맞대응의 의미 이제 이런 걸로 저는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까 네. 속마음 말씀하실 때 사실은 제 속마음도 잘 모를 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배우러 다니는 게 비폭력 대화를 배우러 다니는데 제가 느낌을 잘 못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을 못 찾으니까 내 욕구가 이렇게 발현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 얘기를 주로 많이 듣다 보니까 제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은 좀 되는데 내 기분이 왜 이렇지? 내 욕구가 뭐지? 잘 못 찾아서 이제 그거를 하러 다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의 속마음을 이해하려면 내 속마음부터 이해를 해야 아이의 속마음도 이해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나를 향하는 게 결국에는 남을 향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수님이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다는 못 읽었지만 앞에 조금 읽었는데 그 속마음 이해하라고 했을 때 거기 있던 사파가 생각이 나요. 얼굴이 물 위에 올라와 있는데 눈, 코, 입만 살짝 올라와 있고 이 몸 전체가 그 물 밑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아이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공감이 됐어요. 비폭력 대화가 나오자마자 한숨을 쉬는 그리고요, 이제, 특히 아이한테는요, 제 속마음을 다 이야기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속마음을 스스로도 좀 캐치하기가 어렵지만, 맞아요. 그거를 또 잘 이야기하고 있나? 그러니까 표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아이한테 내 속마음을 엄마라는 이유로 제대로 표현을 오히려 더 못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요즘 잘 때요, 그리고 잠결에 깨어나서도요, 엄마도 여자다. 라는 게 이제 또 와닿았던 게, 제가 사춘기 때, 그리고 20대 후반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뭘 하고 싶어 했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성장했나, 이런 생각들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새삼 다시 해요. 그래가지고, 어머, 나 지금 사춘기, 정말 오춘기네? 근데 그거는 저도 맨날 그러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 말이에요. 네. 근데 특히 요즘 제 시기가 우리 아이가 저한테 이제 정신적 이유기 저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제가 정말 자아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고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시금 뭐 고등학교 때 20대 중반 후반 때 막 직업을 찾아 나설 때 나를 생각했던 것처럼 다시 내가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지낼까 생각을 맞아요. 했을 때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더라? 내 어렸을 때 경험이 어땠더라?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더라?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생각을 잠결에도 막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슈가 돼 계신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네.
그렇군요. 이 책 저도 앞부분 조금 읽으면서 4차 네. 산업혁명에 가져야 될 물론 소양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의 속마음 얘기도 나오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아 굉장히 좋은 책이다. 그래서 이 책 그 청취자분들 한번 꼭 사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이와 또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엄마 마음도 표현하고 아이 마음도 알아주는 윈윈 협상을 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요, 이제 애를 키울 때 저는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흔히 독박육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친구랑 이제 굉장히 오래된 친구인데 좀 멀리 살아요. 하고 통화만 하기 길게 하는 친구인데 이제 친구가 자기 독박육아 했다고. 그래서 막 이러면서 이제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계속 들었는데 독박육아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아이와 대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또는 뭐 남편이 바빠서 또는 주로 이제 엄마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독박육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만큼 자책감도 엄마가 더 갖는 것 같아. 그리고 맞아요. 아이한테 원망도 더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러니까는 굉장히 얘는 많이 쓰고 자책감도 더 느끼는 거, 원망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말은 못해도 대부분이 말을 못하거나 위로를 하더라도 속으로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잘 좀 키우지. 어쩌자고 아이한테 이런 말도 듣고 뭐 이러나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남편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감히. 네. 많죠. 간이 그렇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정말 그 아빠도 남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좀 자아 찾기를 많이 하지만 아빠도 정말 자아 찾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빠들의 자아 찾기는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예. 회사 나가서 내가 없는 채로 많이 살잖아요. 오랫동안 네, 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퇴직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공허해지면서 나는 뭐 하고 살았나, 가족들과 유대 관계도 안 돼 있고 뭐 왕따라고 하잖아요. 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자아 찾기를 시작해야 되는. 근데 퇴직하시기 전에 가족들과의 좋은 관계, 그다음에 와이프의 마음도 좀 알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 나는 가족 안에서 이런 존재였구나. 존재감만 느껴도 외로움이 덜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아 찾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되게 많이 공감 가고 저희 남편도 육아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서 근데 어쩌다가 진짜 좀 잘 좀 하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마음을 내비칠 때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게 느껴지죠. 말은 못해도. 하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힘듦을 잘 이해 못 해주는구나.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조금 좀 이해를 해주긴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상호작용해서 견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도 사실은 저도 이제 아이가 네. 나이가 들었고 그다음에 저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네. 이제 자기도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네.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아이가 해준 말을 제가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객관적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엄마가 어른이고 내가 아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지금은 좀 더 동등하게 나도 성인이다라는 것 때문에 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할 때도 있고요. 제가 힘들다고 이제 저는 아이랑 좀 약간 전에는 안 그랬는데 공감대가 좀 약간 형성되어 있어서 어쩌다 무슨 얘기를 하면 엄마 그렇게 힘들었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왜 혼자 그랬어. 근데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부러워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다른 집 엄마들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하고 딸이랑 상의하는데 왜 엄마는 그걸 안 해? 근데 나는 그런 엄마였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면 요즘은 비판이랑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비판받고 싶어서 얘기한 건 그렇지. 아니고. 그렇지. 내 편이 돼줘야지. 근데 자식이 크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보기도 하고 나에 대한 얘기도 해주니까 좀 약간 인간 성장?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교사를 했었거든요. 아, 네. 중학교에서 7년을 가르쳤는데
굉장히 굉장히 행복했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때는 좀 대기업의 원서도 막 많이 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써 선생님 하리라, 선생님만 할 거야. 그러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결혼을 안 해도 내가 이제 할 수 있을, 잘 살 것 같을 정도로 이제 선생님을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학생이 저한테 이제 사랑을 원하고 많은 거를 기대하니까 그 부담감이 점점 커져가지고요.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나올 때는 뒤통수가 항상 이렇게 따갑고 생각이 점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점점 그 무게감에 제가 눌렸었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정말 그 거울이구나.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잘하는 선생님들 정말 인격이 훌륭한 선생님들이세요. 네. 특히나 옛날에는 요즘 가불관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정말 학생들이 의리고 선생님이 갑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정말 존경받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 문화를 제가 현장에서도 더 많이 느꼈는데 그럴 때 아이들이 내 거울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식을 키우면서는요. 자식이야말로 정말 내 거울이구나. 왜냐하면 자식은 정말 가감없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약점을 정말 후벼 파고요. 공감돼요. 그리고 정말 내 어떤 한계도 육아를 하면서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관계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헷갈려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자식에게 우리가 부모니까 이제 편들어 주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모습을 띌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식과의 관계도 저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교사를 하다가 학부모들 많이 접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학부모에 대한 인식이 뭐였냐면 다들 주관적이셔. 담임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마들 다 주관적이셔.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드무셔. 막 이런 드물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부모가 됐을 때는 최대한 주관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편을 들어줘야 되고 공감해줘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면 아이가 제멋대로 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럼 그거를 사회적으로도 견제받겠죠. 친구들끼리도 얼마나 많이 견제를 받아요. 그 좁은 그렇죠. 교실에서 왕따도 있고. 근데 그거하고 또 달리 부모는 또 이제 견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게 적절하게 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적절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이는 또 다른 나의 어떤 나와 다른 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맞아요. 나는 이런 의도로 좀 엄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아이는 그거를 좀 적절하게 받아들였을까? 이런 것도 참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자식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제 부모님한테 느꼈던 걸 우리 아이가 똑같이 느끼는 상황을 본 어떤 게 있었냐면 친구가 놀러 오면 엄마가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왜 그래? 그리고 나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아이 친구가 놀라서 굉장히 최대한 우아한 엄마처럼 친절하고 교양적으로 대하는데 아이가 엄마 왜 내 친구한테만 친절해? 똑같은 말을 딱 들으면서 아이가 정말 그런 정말 적나라한 얘기를 가장 신랄한 하는구나. 가장 신랄하고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래서 어떨 때는 쟤를 통해서 많이 크는구나. 그쵸. 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도 아마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맞아. 그래. 공감하시는 분 많이 다 있으실 똑같아 거예요. 이렇게. 교육학과 교수도 별 수 없어. 다 똑같아 이러실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상담 가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 아이의 특성과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아이가 좀 다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중적인 생활을 그래서 저는요 선생님한테 꼭 그래요. 저는 제 아이만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많은 학생을 보니까. 근데 선생님의 말이 굉장히 공감되지 않아요? 공감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 한 명 안에 굉장히 많은 내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 우리 아이도 집에서 자기 모습과 나가서 모습과 또 다를 거야. 근데 저도 제가 하고 있어서 모르지 내가 집에서 하는 모습과 밖에 나오는 모습과 또 다르겠죠. 팟캐스터 녹음할 때 모습과 또 네.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팟캐스트 녹음 들으면서 아들이 약 올릴 때가 있어요. 에이, 정말 저런다고? 막 거울이라니까요. 거울들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아, 이제 또 재미있는 네. 얘기를 듣다 보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윤혜순 교수님의 인생 키워드 3개만 뽑으라고 한다면요. 3개요? 저는 성실이란 말을 참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 아이한테 성실을 이제 저도 모르게 많이 강조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엄마는 맨날 성실이래 이제라고 할 정도로. 그다음에 저는 정체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저 스스로도 많이 아직도 찾고 있고 앞으로 90대에도 찾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그다음에 학습 능력. 교수님이라서 역시 네, 역시 네. 키워드 중에 가장 다른 키워드가 네. 그런가요? 네. 결국 이제 평생 살 건데요. 이제 끊임없이 이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학습 능력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을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학습 능력이 있는가를 봐요. 그런 분들은 정말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준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대학 교수로서 이제 변화되어가는 저의 모습, 그리고 평생교육 상담학과의 학과장으로서 이제 변화되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교육과 연구가 주로 이제 메인이었다면 직업에서는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학과장으로서 학과 경영을 어떻게 할 건가. 아, 네. 그리고 뭐 마케팅, 요즘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비슷한 게 되게 많아서 이제 기업의 개념이 많이 도입이 돼서 마케팅, 뭐 협상의 기술 이런 거 많이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윈윈 협상이라는 이거 이제 이 책도요. 금방 제가 와닿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 책 앞부분에도 이제 윈윈 협상은 흔히 이제 비즈니스 개념에 쓰이는 건데 이제 아이를 키울 때도 이제 필요하다. 뭐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시사점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로서 특히 아이 발달 시기마다 네. 굉장히 저를 많이 흔들어 대면서 커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힘은 늘 제가 이제 학습 능력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조금씩 정리하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아, 내 인생의 역시 키워드 중에 하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단 아까 마케팅 얘기하셨는데 사실 마케팅 비법이라는 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일단 실천을 하셨다는 거. 아니, 노력 중이에요. 핫한 팟캐스트에 손을 내미셨다는 거. 아, 재밌을 것 같아서요. 호기심. 그렇지만 홍보도 많이 될 거라는 거. 엄마도 여자다. 이 제목이 너무 끌렸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세상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한 발 내딛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이렇게 나오시라고 용기나 격려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공부해요. 학습 능력. 학습 능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이어가요. 제가 그 수업하면서 자유 게시판에 이제 그 댓글을 남기는데 제일로 많이 쓰는 글이 함께해요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특히나 우리 외롭고 불안하지 않아요? 가족이 그렇죠. 있어도 네, 때로는 맞아요. 정말 존재의 불안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미래가 불안하죠. 근데 이제 보니까 혼자서는 너무 힘도 없고 헤매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로 힘을 주고받고 이제 같이 하고 있다고 느끼면 또 힘도 생기고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게 또 가능해지고요. 그랬을 때
끊임없이 자아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걸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서로 이제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본인이 고민하겠지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에서 어떤 사람이고 싶다면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이제 함께 공부하면서 가능할 것 같고 이러면서 관계를 맺고 또 자식도 결국 관계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이제 자식을 다 키웠대요. 손주한테 도움될 것 같다고 그런 말씀도 하세요. 네. 결국에는 저희 청취자분들 이제 한 발 딛기 위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에 대해서 찾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요걸 찾아가시면 세상에 나가기가 좀 쉽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윤혜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숭실사이버대학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평생교육 상담학과에 대한 이해가 잘 됐고요. 그다음에 엄마의 역할, 그리고 나의 존재의 이유, 또는 나 찾기에 대한 중요성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네. 환영합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네.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